그 러시아라는 이름에 러시아 하면 우리가 정말 군사 강국으로 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는 하여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서방도 예, 미국도 나토도 왜 러시아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실력이 그 정도다, 러시아 네. 공군 실력이 진짜 그 정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방의 이 정보 당국, 분석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동안에 헛짓거리를 했거나 네. 아니면 뭔가 잘못 판단을 계속하고 네. 선입견에 파로잡혀가지고 그러네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숙제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 하루라도 빨리 하여튼 우크라이나 국민들 피해 없게 빨리 네. 끝냈으면 좋겠는데 전쟁 시작은 쉬운데요. 네. 마무리는 항상 어려워요. 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이슈를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가장 정확하게라고 말씀드린 건 물론 실시간 뉴스보다 더 빠르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확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희는 좀 더 정확하게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타깝고 또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텐데. 네. 생각했던 것과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쟁의 양상이 매우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들 뭐 최장 72시간 정도 맞아요. 기대했죠. 뭐 빠른 분들은 뭐 하루 정도면은 네. 그냥 금방 손들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망명 정부 구성해서 어디에 탈출하거나 아니면 서부로 옮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벌써 한참 됐죠. 3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근데 뭐 특별한 소식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격전은 치러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전선을 넓히고 있고 주요 도시들은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점령을 하려고 시도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러시아가 원래 원했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하실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일이 지금 꼬여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전망들이 전문가들도 계속 헷갈려요. 제가 외신들 이제 외부 특히 이제 영국이나 주로 이제 영미권이라는 좀 한계는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바라보는 좀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데 다들 이제 그 놀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정도로 질질 끌려갈지는 몰랐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젖잘싸. 는 어쩔 수 없다. 그 정도가 맥시멈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 희망 회로를 좀 돌리시는 분들은 러시아가 오히려 손들고 나갈 수도 있겠어. 그게 좀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 아닌가. 예,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국의 어떤 전력 차이, 근본적인 그 국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정의 구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이 보이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전쟁이 이제 예를 들어 어쨌든 뭐 안 일어나야 되지만 시작이 됐다 치면 보통 이제 전력이 강한 나라가 공군이 먼저 출동해서 싹 그 주요 시설들을 이제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 이제 진격을 해서 뭐 정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은 그렇게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식 전쟁에 너무 익숙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식 전쟁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전쟁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걸프전. 그때서부터 지금 한 30년 정도 진행이 되고 오면서 거의 이제 패턴이 됐죠. 그래서 미국이 첫 번째 하는 것들은 이제 상대방의 주요 타겟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 타겟은 지휘 통제부. 그 다음에 이제 방공망 그런 이제 적의 어떤 주요 그 무기 집적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밀 타격을 가하는 거죠. 공군기지 같은데. 그렇죠. 공군기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이제 특히 방공망 제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해놔야 그 다음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뭔가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공을 들여서 네. 예, 아주 미국 정도 전력이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싶을 정도인데 아주 꼼꼼하고 정밀 타격으로 예, 정밀 타격으로 하나씩 벗겨내고 제거시키다가 근데 숨어있던 놈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미국은 보면. 그게 이제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전쟁인 거죠? 전쟁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 없이 끝내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토마호크로 대표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많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합동 타격 이제 네. 미사일처럼 이제 그 정밀하게 그 유도되는 이런 무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에 아직까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네. 양측 다 이제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위를 정하지. 그렇죠. 우리 편 빼고 나면 하늘에 아무것도 못 떠 있어.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러시아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하늘에 아무것도 안 떠 있냐? 그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공군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상당히 좀 뜻밖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 보도를 보면 네. 이제 러시아 공군기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작 아니냐, 네. 뭐 과거에 어떤 있었던 거를 또 우려먹기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올릴 때 이제 되게 그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테일 코드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색깔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비춰주면서 이제 과거에 정상적으로 날아가던 모습까지 찾아가지고 이게 그 비행기다라고 이제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제 수호이 25 같은 이제 대지 공격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공으로 날아다니면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A-10기 같은 그런 이제 그 지상 공격기들이 주로 이제 격추를 많이 당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필연적인 일인데. 점점 이제 피해 규모가 늘더니 이제는 뭐 주로 저 멀리에서 이제 정밀 무기를 던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뭐 수호이 34 같은 이러한 이제 전폭기들도 이 격추되는 피해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럼 방공망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예,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와도 될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저공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될 비행기가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당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아직 살아있는 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지켜보다 보면 뭔가 러시아가 분명히 압도적인데 그 압도적인 공격력을 제대로 못 써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뭐 전술을 잘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뭐 가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궁금한 모양이에요.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왜 저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합의된 사항들이 한 뭐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가설 중에 첫 번째 제일 확실한, 이건 뭐 가설이라기보다는 정설로 굳어진 거는 초반에 이제 지휘 통제 시설이나 뭐 방공망, 그다음에 공항 등에 대한 타격이 부족했던 거는 러시아가 정밀 제고 무기 재고가 별로 없었다. 러시아가요?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꽤 몇 년 동안 영향력을 잘 확대를 했었죠. 그때 러시아 공군들이 교대로 이제 파견을 가서 그 아사드 정부를 도와주면서 이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나름대로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그때 꽤 많이 소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라고 그래봐야 미국 기준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뭐 이제 공중 그다음에 해상 뭐 여러 가지 타격 수단들을 잘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채워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쇼티지가 생겼어요. 예, 쇼티지가 생겼는데 네. 뭐 예산이 없어서 안 채워놨는지 네. 아니면 이제 누군가 인마이 포켓해서 서류상으로만 채워놨는지 모르겠으나 초반에 어떤 제공권이 제대로 안 됐던 거는 정밀 공격 무기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네. 뭐 상대방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공망에 대한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아니, 너무 우크라이나를 좀 알로 봤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왜 러시아 공군이 좀 지지부진하느냐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가설은 네.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나토군이 개입하면서 직접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 네.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전력을 일단 예비로 돌려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건 이만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치르는데 투입하는 전력은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전력을 남겨놓고 계속 쥐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라는 건 항상 제일 피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축차 투입. 찔끔찔끔 투입해서 전체 피해를 키우지 말고 상대방이 약해 보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대부분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빨리 끝내라. 네. 이게 이제 빠르고 피해도 적다라는 건데 러시아군이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두 번째 가설은 자, 전투기는 꽤 있다. 전투기는 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밀 타격 무기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기자재가 잘 갖춰진 그 전투기는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비행기나 뭐 이제 미사일 달고 나가서 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타겟팅 포드도 있어야 되고 유도 시설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장비가 의외로 러시아군이 적었던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그러죠. 그냥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대략 그쯤에. 그것도 뭐 나름대로 계산은 합니다. 컴퓨터가 던지면. 근데 이제 그런 멍텅구리 폭탄이나 아니면 무유도 로켓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이제 하면 민간 피해 시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곧 점령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많이 부숴놓으면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회피하면서 그런 거 아니냐. 민간인 피해가 너무 심해지면 전 세계 여론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심해진 것도 있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가서 이를테면 뭐 발전소를 타격해서 정전을 만들었다. 그럼 발전소 또 복구하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차피 자기들이 일정 부분 손을 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글쎄 지금 오히려 보면은 각 도시에 대해서 무차별 포격을 이제 육군 포병을 동원해서 퍼붓고 있는데 왜 공군만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가설까지 나와요. 이 금쪽 같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이제 지금 떨어진 비행기를 다시 금방 채워넣는 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쪽 같은 비행기를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아껴 쓴다. 그것도 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은 아니 그럼 땅에서는 지금 탱크랑 장갑차 앞에서 1000여 대 가까이가 지금 터져나가고 인명 피해가 나는데 뭐 전투기만 금태를 둘렀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거다 싶은 시나리오가 아직은 저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좀 진지하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미국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걸프전 이제 90년도에 있던 걸프전 때 처음에 그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타격 계획은 한 24시간 정도, 한 80개 정도의 목표를 집중 타격하고 바로 이제 육상전으로 육군이 진격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단호하게 이제 파월 합참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또 베트남전이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미국 공군뿐만 아니고 미국 해군, 미국 해병대, 그 다음에 당시 같이 했던 그 다국적군,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전력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맞는 공격 목표를 정하고 공격을 시키고 확인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 복잡하잖아요. 전투가. 잘 생각해 보면 전투기 한두 대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전쟁이라는 게 막 수백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잘 맞아야죠 이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지상에서는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면 그 미사일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그 위에 있는 아군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면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픈데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 공군력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뭔가 공격해보는 경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전장을 통합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공군 관점에서 그러한 체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시리아 전에서 네. 파견됐던 러시아 공군기는 대부분 한 대, 그러니까 공격에 나설 때 혼자 나서든지 2대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 90% 이상. 그러니까 비행기 한두 대가 나서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위주였지. 이렇게 대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작전을 해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많아봐야 4대 정도였다. 하긴 뭐 아프간에서도 그렇게 막 이런 현대전의 최첨단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체 전쟁을 이런 식으로 치르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전이나 뭐 아프간전 같은 경우는 아예 비행기를 이제 입체적으로 배치를 시켜놔요. 고도에 따라 가지고 무기를 다 각각 달리해 가지고 아예 겹치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상군이 지원이 오면 만만한 타겟이면 뭐 아파치 헬기가 제일 밑에 있는 그 위에 있으면 그거보다 좀 큰 거면 A-10이 그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F-16이 그거보다 더 곤란하면 뭐 F-15나 이제 B-52 폭격기가 아예 고도별로 각각 다른 무기를 갖고 놓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작전들 그 다음에 그 상대방 그 공군이라든지 지휘 통제소를 타격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걸 조합을 시키는데 이런 큰 전장을 관리해본 어떤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그런 전면전을 통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운영 능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미군은 뭐 지난 어떻든 간에 30년 동안 뭐 이라크도 상대해보고 여러 번 전투를 치르면서 뭐 아군 적군이 막 뒤섞인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러시아군은 그럴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없었다라는 거죠. 미국은 약간 좀 그래도 전쟁 같은 전쟁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면전 같은 걸 좀 해봤었는데 러시아는 약간 뭐 무슨 테러 단체라든지 뭐 이런 거 상대하는 거 소규모 그렇죠. 분쟁 지역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걸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러시아군 자체가 러시아 그 전투기 조종사 파일럿 분들의 비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복잡 다단한 이제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하고 그런 정밀 타격을 할 만큼의 숙련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러시아 공군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은 한 100시간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시간 정도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200시간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평균 100시간 정도인데 그보다 못한 경우도 종종 보이고 이게 이제 100시간 정도면 이제 하늘에 떠서 일반적인 이제 공대공 전투를 치른다든지 하는 거는 뭐 속달할 수도 있지만 지상 공격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 근데 여기 하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기름도 많은 나라가 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지적하는 거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거를 훈련시킬 때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는 건 너무 많이 돈이 들고 여러 가지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종 시뮬레이터를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요? 근데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막 계속 시키는 거죠. 막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밑에서는 막 미사일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급유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관 공격을 하고 나면 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극한의 이제 환경을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시뮬레이터가 또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구현을 많이 잘 해주는 모양이군요. 우리 민항기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사 기장님들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이 시뮬레이터에서 시험 보셔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 보고 있으면 야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다 싶은 뭐 천신만고 끝에 공항에 근처에 왔는데 뭐 바퀴가 안 내려간 뭐 기껏 바퀴를 고쳐놓으려고 하니까 바람이 옆에서 불어서 다시 활주로를 바꿔야 되는 뭐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시뮬레이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그런 막 밑에 아군과 적군이 섞여 있고 표적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막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러고 이제 러시아군 훈련 시나리오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만 하는 경향들이 강했다. 실전이 이럴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자. 하다 보면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 좀 고쳐야 돼. 이거 투자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전장에서 제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냥 러시아 공군 자체가 이 자신들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판단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지상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공망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깨려면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 실력으로 봤을 때 보면 일정 부분 피해는 입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피해를 굳이 입고 싶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소수로만 이제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나 영국이 지원해주는 이제 수많은 이제 휴대용 대공미사일 맨패드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공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한 타격 능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정밀 공격 능력이 부족한데 고공에서 또는 야간에서 공격을 하려니까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밀하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굳이 해봐야 왜 하냐,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로 서방 이제 연구자들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고. 저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러시아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안 했다기보다 그냥 못한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마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신 것 같아요. 민항기도 이제 모시던 분인데, 이분은 또 이 러시아 이제 전술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연구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 말씀에 따르면 이제 원래 러시아는 제공권 장악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다. 원래? 육군 가지고 전쟁은 육군 가지고 하는 거지 공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분 말씀도 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군이라고 딱 하는데 사실 옛날 소련 같은 경우는 공군이 있고 방공군이 따로 있었어요. 방공군? 그러니까 뭐냐면 공군은 육군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 포대 같은 이러한 개념. 그래서 주로 미국이들이 주로 활용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폭격기를 보내서 공격을 할 때 이거를 막기 위한 그 수비적인 방어적인 용도의 그 방공군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구소련 같은 경우는 이 공군보다 방공군이 더 우선적인 그 예산 투입 대상이었고 비행기도 더 좋았죠. 그래서 주로 수호위 같은 이제 대형기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왜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그래야 우리가 공격을 하지 라는 입장인데 비해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구소련도 마찬가지고 일단 하늘에 뭐가 떠 있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가 공격받지만 않으면 충분해 그걸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보면은.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러시아랑 러시아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예전 소련 시절에 보면 소련 하여튼 연방들이 쭉 있으니까 어차피 본토 공격까지만 안 들어오게만 잘 막아주면 결국 우리는 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리는 육군이 유리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상대방 공군이 우리를 때리는 것 정도만 막아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가서 상대방을 때리는 거를 열심히 연습하고 연구할 필요는 없는 어떤 교리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데 이거를 러시아 공군을 자꾸 이제 미국식으로 바라보면 오해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상당히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상대방 비행기가 우리를 만약에 이제 공격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공군기가 나서 요격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이제 대공 미사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군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역할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미국식으로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고려해가면서 화려한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육군 지휘관이 너 저기 때려. 그럼 가서 때리면 되는 거고 못 때려도 뭐 큰 문제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미군하고 러시아군은 완전히 다른 교리, 다른 전쟁하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한쪽 눈으로 보면 쟤네들이 이상해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정 부분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보면 제공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기 러시아군은 도대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느낌? 러시아라는 이름에 러시아하면 우리가 정말 군사 강국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는 하여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서방도. 미국도. 나토도. 러시아 왜 저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상대방 축구 경기도 브라질이랑 하는데 막 계속 상대방이 뭔가 어설픈 플레이를 하고
막 이상하면 우리도 당황스럽잖아요. 쟤네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기쁘기보다 먼저 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실력이 그 정도다. 러시아 공군 실력이 진짜 그 정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방의 이 정보 당국, 분석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동안에 헛짓거리를 했거나 네. 아니면 뭔가 잘못 판단을 계속하고 선입견에 파로잡혀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숙제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그 러시아군이 지난 이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그다음에 동부 지역 그 돈바스 네. 이쪽 지역 이제 분리주의자들 지원해주고 할 때 러시아군이 되게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자전 능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통신망을 완전히 교란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이 작전을 하려면 통신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이거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어요. 보면은. 통신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질 정도로 네. 이제 그 통신망을 그 붕괴시킨 것뿐만 아니고 재밍한 것뿐만 아니고 상대방 그나마 있는 통신망들을 살짝 살려주면서 네. 어디에 이제 주요한 타겟이 있는지 파악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갑자기 기습 포격으로 그냥 한꺼번에 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 통신망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하고. 흘려서 내부적으로 이제 붕괴되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 전선에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들어오는 것들이 너희 우측이 붕괴됐다. 우리는 후퇴한다. 뭐 좀 이따가 좌측도 우리도 후퇴한다. 그럼 나도 후퇴해야 되잖아요. 나만 앞에 있을 수는 없는. 근데 실제로 보면 양쪽 다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후퇴를 해버리면 갑자기 전선에 구멍이 뻥 뚫리고 네네네. 상대방은 유유히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해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군이 되게 첨단전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군대로 변모했다라는 게 2014년, 15년, 16년에 걸쳐가지고 되게 많은 분석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최근 뭐 어젠가요?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네 번째 러시아군 장성을 이제 저격했다. 네.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장성이 그 저격을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모든 경우는 다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 통신을 감청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타겟을 딱 잡아놓고 네네. 저격했다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최근 초반에는 더했고 지금까지도 러시아군 통신이 이제 우크라이나군한테 계속 감청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전술을 우크라이나군이 알고 그러면서 이제 방어군을 이제 신속히 이동시키면서 이제 맞서 싸우다 보니까 그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이제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원인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러시아 원래 이제 우리가 작전을 나가기 전에 네. 이제 무전기라든지 각종 이런 통신 시설에는 다 암호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서 서로 맞춰놓고 그렇겠죠. 이제 가야 되는데 네. 키우 주변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작전 일시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전달받지 못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동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다 들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네. 이 암호 코드나 이런 것들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어설픈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평문으로 이제 통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출 가능성이 다 높잖아요. 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한 지역에 너무 이제 밀집해서 러시아군들이 쭉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통신망 교란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그 스마트폰 일반 상용망을 네. 자꾸 쓰게 되는 이제 습관을 이제 계속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초반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어. 초반에는 혼란스러우니까. 네네네. 근데 벌써 이제 2주가 지났잖아요. 2주, 3주가 이제 돼가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군이 정말 최첨단 아주 러시아군 전체 통틀어도 한 10대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제 그 전자전 장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기갑 차량에 실어가지고 안테나 세워가지고 네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멀쩡하게 우크라이나군한테 지금 노획이 되고 있어요. 노획? 예. 그들이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제일 앞으로 나올 이유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러시아군이 보여줬던 그런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군도 나름대로 이제 한 8년 동안 네. 이제 열심히 대비를 했으니까 실력이 늘었어. 라는 거 인정하지만 거꾸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막 전자전에 대해서 오히려 수세로 몰리는 이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 네.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사람들과 이제 궁금증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하여튼 뭐 이전 저희가 하여튼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러시아군의 모습. 예. 또 군인 뭐 전쟁 뭐 이렇게 하면 또 보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것도 원활치가 않다면서요. 그렇죠. 이 사실 보급 이야기는 되게 이제 긴 편인데 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군하고 러시아군이 이제 같이 이제 옆에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그러면 누가 더 보급 수요가 많을까? 보급 수요? 예. 그러니까 누가 더 보급량을 많은 보급을 필요로 할까? 미군이겠죠. 많이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량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사실은 러시아군이 더 많다라고 분석하는 나토 전문가들도 있어요. 러시아군도 그렇게 잘 먹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급량이 많은 게 주로 연료예요, 유류. 뭐 그렇겠죠. 예. 그렇죠. 차량 대수는 그 러시아군보다 더 많아요, 미군이.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군 뭐 탱크나 기갑 같은 경우는 주로 연료 효율이 아주 안 좋은 이제 가스터빈을 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속거리가 짧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거대한 유조차로 기름을 갖다 퍼줘야만 이제 그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수요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연료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제 그 포병 전력이 훨씬 더 강해요. 많아요. 그럼 포병을 하려면 또 포탄을 끊임없이 대줘야 그렇겠죠. 되니까 이것도 네. 만만한 일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육군 같은 경우는 방공이 없어요. 거의 야전 방공이. 그래요? 어차피 공군이 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뭐 그 미사일 짊어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하늘 우리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거죠. 육군 중심으로 가면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방공군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미사일, 뭐 레이더, 뭐 부품 등등 해가지고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러시아군은 군이 미국만큼 또는 더 많은 보급 수요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 특징은 뭐냐? 국토가 넓죠. 엄청 넓죠. 엄청 넓죠. 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다 보니까. 네. 이 큰 국토에서 저기 뿌려놓은 군인들을 보급하는 자체의 일도 엄청 큰 일이잖아요. 보급 자체가 일이네 진짜. 오히려.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네, 스케일이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철도 위주로 이제 그 보급을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뭐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철도를 하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전시 국면, 내가 평소에 익숙하던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철도라는 거에 이제 고정된 라인이 있는 거고. 그렇죠. 철도역까지는 일단 갈 수 있어요. 네. 대량으로 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거기서 일단 내려서 거기서부터 가는 화물 분류해서 목적지까지 다시 가는 트럭에 적재해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네.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을 빨리 미리 계획을 딱 잡아놓고 한 전선까지 수송할 수 있는 트럭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구나. 그게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 나토가 분석한 그 자료를 보면 보통 그 러시아 육군이 한 번 작전을 개시하면 36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한 텀이다. 36에서 72시간.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반, 그러니까 이틀 정도. 조금 안 되고 네. 하루 반에서 한 사흘 정도가 일단 한번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걸 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는 한계다. 그리고 이제 유류 같은 경우는 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보급을 전제로 하는 게 이제 러시아군의 어떤 그런 개념이다. 그럼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 전투를 벌이고 있으면 최소한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거기에 뭘 갖다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갖다 줘야 되는데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건 항상 치러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요량이 많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단적으로 2008년도에 조지아 이제 침공했을 때, 조지아 침공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 이게 12시간 반나절 만에 갖고 갔던 탄약을 다 소모했어요. 그래요. 원래 개념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시간이나 한 2, 3일은 써야 되는데 한 3일 정도는 쓰고 그 다음에 보급 쫓아가면 된다 생각했는데 12시간 만에 다 쓰면서 순간 이제 공격이 멈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예상보다 많은 수요를 감당해 주려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나토 쪽 그 자료를 보면 보통 보면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철도역 아니면 또 보급기지 여기서부터 이제 90마일 그러니까 한 140km 정도 이상 진출했을 경우에는 보급이 안 되는. 예, 왜냐면 가지고 있는 뭐 트럭이라든지 운송 수단의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어지면 더 많은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보급 기지를 앞으로 옮기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이상은 네, 예, 왔다 갔다 하는 네. 시간도 있고 네. 내가 잡아먹는 연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러시아군이 원하는 생각했던 공세 수준 면적을 생각해 보면 운송 수단이 지금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많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은 현재 어떤 식으로 공세를 가냐면 네. 아까 뭐 36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한 번 딱 공격하고 나면 멈춰요. 거기서 보급품이 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상대도 준비할 시간도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러시아군이 어느 지역에 공격을 했다, 되게 치열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멈춰요. 그게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막아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아낸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공격을 지속할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문형이에요. 뭐가요? 보급이. 여기서 필요한 건 예, 우리가 지금 유류가 지금 얼마 부족하고, 그럼 그대로 갖다 주는데 박격포탄이 얼마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면 그게 이제 단말기에 떠서 그거를 맞춰서 반출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네.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너희들은 72시간마다 뭐 48시간마다 정해주고. 뭐 정해져 있는 보급품을 그냥 갖다 주기도 바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선에서는 A라는 게 필요한데 네. 그거는 안 하고 정작 엉뚱한 C만 잔뜩 쌓여 있는 뭐 이런 이제 현상들도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옆으로 치워놨다가 네네. 우크라이나군한테 뺏기고 노획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하면 그냥 무기 많고 잘 싸우고 첨단 무기 누가 갖고 있고 이걸로 그냥 전쟁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이 이 전쟁 실제로 일어날 때는 이게 그렇죠. 계산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좀 특별한 존재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선에서 한 명 싸울 때 뒤에서 한 6, 7명 정도가 그 백업을 서요. 보급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작업에. 그러니까 전선에 10만 명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10만 명이 다 총독을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많아봐야 아마 한 3만 명 정도가 전선에서 직접 전투병이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또 그렇게 해야 이제 제일 최적화된다 이제 이렇게 미국은 판단하는 거고.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평야잖아요. 네네. 평야인데 이제 그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 곳곳에 하천이 많아요. 조그마한 하천, 큰 하천들도 네네네. 많고 그 다음에 습지들도 여기저기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교량을 이제 폭발을 시키고 나면 부교를 놓던지 뭔가 임시 교량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병대가 이제 이 하천을 도하를 해야 되는데 도하에 쓸 수 있는 이 장비가 이제 생각보다 좀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네. 상대방이 도하를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짧고 강력하게 이제 포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기껏 만들어 놓은 거 다 날리고 네. 다시 후퇴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봤을 때 보면은 공병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착착착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이제 하고 있죠 보면은. 네. 자, 하여튼 러시아가 이런 이유들로 우리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잘 싸우죠. 측면도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다 엎그러졌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네. 하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왜 잘 싸우나? 네. 라고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은 내 땅, 내 가족,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되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4년 크림반도 뭐 병합되고 그럴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정말 이제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8년 동안 이제 분리주의자들하고 이제 계속되는 내전 비슷한 전투를 치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실전을 겪은 병력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 병력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특히 장교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네. 숙련된 거죠 보면은. 실전에 강하다. 예. 그리고 이제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한테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나토라든지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장교 훈련이에요, 교육. 근데 그 미군 평가에 보면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이 생각보다 훨씬 우수하다. 되게 공격적이고 네. 통솔력이 좋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오는 평가를 보면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임무형 지휘를 되게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임무형 지휘. 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다 이렇게 뒤를 보잖아요. 네. 오다가 떨어지면 시키는 대로 해. 네. 근데 이거는 전선이 막 유동적일 때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가 판단할 때 너가 해야 될 임무는 이거야. 아.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네가 알아서 결정해. 즉석에서 뭐 동원할 수 있는 전력들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바꾸고 이게 사실 말은 좋은데 되게 능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렵죠. 예, 근데 너는 6일 동안 여기를 지켜보. 이걸 이제 임무를 주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자관 네가 해. 6일 동안 지키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전력들을 짜깁기를 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임무형 지휘인데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되게 이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을 오랫동안 네. 겪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공격을 해가지고 탱크를 이제 뺏어와요? 이제 탈출하고 나면 버려진 탱크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크라이나군 보병이 그냥 몰고 와요. 네. 몰주 아니야? 그랬더니 나 몰주 한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 그 저기 분리주의자들하고 싸우면서 이것저것 막 뒤섞여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 그냥 한다 이거죠 이제 보면은. 특히 복수 전공. 그렇죠. 복수 전공.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지키는 쪽이 유리한 거는 명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형지물 되게 익숙하고요. 네. 특히 키이우 같은 경우는 키이우 서쪽에 그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들어오는데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은 모양이 계속 이상해. 이렇게 휙 못 들어오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러시아군이 뭐 저기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버티고 있나라고 네. 봤더니 언제지? 잠깐 되게 오래전에 네. 거의 뭐 우크라이나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뭐 한 2000년쯤 전에 만들어 놓은 성벽들이 있어요. 토성들이. 네, 우리 이제 올림픽 공원 가면 있는 토성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토성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네. 평지에 적을 막으려면 토성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얽혀 있어요. 탱크가 넘어오긴 힘들어요. 그런 이제 지형 지물까지 잘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면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있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아내는 거죠.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하고 여러 전쟁 분야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게 선전전이에요.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러시아가 되게 잘하는 였는데 한 뿌리에서 갈라져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선전전에서는 러시아를 되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압도하죠. 뭐 트위터라 물론 이제 서방 세계가 더 그거를 그렇죠. 이제 잘 보여주는 거기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들이 주로 잘 전달되더라고요. 아주 계획을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따른 또 그 징빙도 같이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권은 최대한 확대하고 피해는 숨기고.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이제 당부를 했어요. 이제 많은 이제 서방의 사람들이 이제 막 열심히 분석도 하고 하는데 러시아군이 당신들이 분석하는 걸 보고 우리 배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분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를테면 단대오라고 그러죠. 이제 뭐 메사단, 예전대 이런 부대명 단대오는 빼달라. 라고 이야기해서 요즘에 자료를 보면 갑자기 그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언제까지 잘 싸울 것이냐라는 걱정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그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병력은 뭐 어떻게든 동원을 하면 되는데 그 지급할 이제 기본적인 화기들, 뭐 소총이라든지 기관총 이런 거조차도 이제 좀 부족해지는 일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방공망 공군력이 다 바닥이 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전쟁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매듭을 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시기가 뭐 5월 전에는 끝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3월 6일입니까? 네, 오늘 3월 16일입니다. 16일 기준으로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금 사면으로 다 포위하고 3면으로 다 포위하고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는 팩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맞아요. 예상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진 않아요. 러시아군이 계속 공세고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수세. 네, 네. 게다가 간혹 이제 반격을 해서 상대방을 조금씩 밀어내는 정도.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느리지만 어떻든 간에 꾸준하게 이제 키우를 비롯한 대도시들 그리고 주요 거점들에 대한 포위망 구축 작업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함락된 경우는 이제 한 곳밖에 없는데 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포위망 구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뭐 다들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서면 3일만 지나면 뭐 베테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군도 이제 초반에 그 충격과 공포,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숙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처음에는 안 쓰던 뭐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포병 동원해서 화력으로 상대방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네.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결국은 그래도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좀 한쪽이 대응을 잘 못할 때 되게 비난하기는 쉽죠. 비웃기도 쉽고. 네. 근데 학습 능력이라는 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1967년에 이집트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휘말려 가지고 네. 막 손도 못 쓰고 막 수백 대의 탱크를 그냥 이스라엘이 헌납했죠. 공군기는 떠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포탄이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고. 네. 근데 그 똑같은 이집트군이 한 6년 만에 완전히 변모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의 뭐 국가 괴멸 수준 직전까지 몰아넣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학습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한번 돌아가면 네. 이제 사실 되게 빨리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네.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과거에 소련에서 내려왔던 끌어안고 있던 것들이 많은데 네. 재고가 이번에 다 소진되면 확실하게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첨단의 무기로 바꿀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도 이제 전쟁한 지 한 3주 정도가 되면 어쨌든 실전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학습 능력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훈련보다 훨씬 더 그렇죠. 단축될 테니까 예. 이것도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뭐 협상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은 희망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협상에 대해서 뭐 오늘 그 3월 16일자 아침 네. 이제 그 외신을 보면 이제 협상에 대해서 조건이 상당히 완화됐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냥 거의 무조건 항복. 그다음에 이제 완전 비무장화.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러시아가 계속 내걸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안은 그래도 조금은 그거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받아들일 만한 현실적인 안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협상이 되고 있고 네. 뭐 여러 통로로 해가지고 다양한 경로로 지금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네. 상당히 곤란하다 보니까 이 서로 어떤 카드로 이거를 매듭을 지을 것이냐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러시아도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냥 머리 극적거리면서 나올 수는 없을 나올 거 아니에요.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떻든 간에 공세를 전개를 하고 네, 있고 많은 네. 지역을 점유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 몽땅 다 가져갈 거냐? 그건 또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을 수가 없고. 아니라는 거고.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마리우폴 지금 이제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마리우폴 정도? 야 그거 하나 하려고 이 난리를 쳤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카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맞춰 볼 것이냐라는 것들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1도 내주기 싫지만 네. 뭔가 현실적인 타협책을 또 내놔야 되는 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명분과 실리를 하여튼 잘 좀 조화롭게 하면서 네. 협상을 좀 잘 해서 빨리 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언제쯤 혹시 뭐 국제사회에서는 혹은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거 그래도 끝날 수 있다 이런 희망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뭐 보좌진 네. 보좌관 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5월 전에는 종료했으면 좋겠다.
아유, 5월이면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라스푸티차 이제 진흙밭 되는 게 이제 지금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4월 달까지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 번 정도의 공세들이 한 번 더 있을 거고 이제 거기까지가 러시아의 맥시멈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심 우크라이나도 이제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쥐어짤 수 있는 네. 한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하여튼 우크라이나 국민들 피해 없게 빨리 예. 끝냈으면 좋겠는데 전쟁 시작은 쉬운데요. 네. 마무리는 항상 어려워요. 예. 뭐 우리가 원한다고 뭐 언제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간인 피해 특히나 좀 제일 적은 방향으로 뭐,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민간인도 그렇고요. 전선에 선 사람들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나 요즘에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영화 보듯이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왜 예상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또 어떻게 지금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상황은 어쨌든 우리 박사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